내가 영동이를 만나게 된 것은 12년 전 내가 고등학교에서 학사를 책임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학사에 1, 2, 3학년 각각 33명씩 약 100명 정도가 입주를 하여서 방 하나에 4명의 학생들이 함께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각 방마다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이렇게 차례대로 분배를 해서 그 안에서 일종의 학년별 서열이 정해져서 모두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의도했던 중요한 계획들 중 하나는 1, 2, 3학년의 선후배들이 서로가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심오한 뜻에서 그런 체계를 갖추고 학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의 1학기 때 1학년 학생들 중 33명이 학사에 함께 입주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학생이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개인 사정이 생겨서 학사를 중도에 학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 학생의 빈자리를 1학기 때의 성적 순서대로 다음 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오른 한 학생을 찾았는데, 학생이 바로 영동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나는 방송으로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10분쯤 지나서 한 학생이 내 자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첫인상은 마치 베토벤의 환생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학생인데 머리는 완전히 베토벤의 그것처럼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얼굴 형태나 분위기도 거의 베토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엄격한 규칙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학사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얼굴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이 다음 순번이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학생은 들어오자마자 경계를 하며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거의 남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영동이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런데요 라고 답하며 무척 짧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학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며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의 대답은 그게 뭐 하는 거대요? 라고 하는 짧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학사에 대한 기본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뒤 우리 충신학사에서 자리가 하나 나게 되어서 그 다음 순번인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에게 의견을 묻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사에는 이런저런 공동생활을 위한 세부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려주면서 학사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또 다른 짧은 질문이 학사에서 뭐 하는 건데요? 라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동의가 바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랜 동안의 교직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 왔지만, 동의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리고 처음으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면이 좀 거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학사 안에서 100여 명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며, 언제나 극한의 피로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야 하는 나로서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학사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것을 권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전날 이미 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급생인 다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다음에 학사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순서가 영동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감실에 들어와서 함께 의견을 피력하는 5명의 학생들이 하나같이 팔로 X를 그으며 그 아이는 안 돼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은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운 느낌을 갖고 그 학생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로 그런 느낌을 확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어쨌든 다음 순서가 되었으니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한 후에 내일 알려줘. 학사에 들어와서 생활을 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이야 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왜인지 그 학생이 학사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속 마음의 대화를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 학생이 약속대로 내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학사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해주었고,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 안도의 한숨을 혼자서 쉬면서 바로 그 다음 학생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내가 학사를 다른 교사에게 넘겨주고 난 후 다시 3학년으로 복귀해서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3학년 2반 담임이 되었습니다. 학급 발표가 있고 난 후 학생들의 성적과 새로운 학급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을 때 내심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에서 두 번째 자리 한가운데에 영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우리 반 학생으로 들어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2년 전 그 학생과 학사 문제로 처음 접하고 난 후에 학교 안에서 가끔 캠퍼스를 거닐다가 그 학생을 마주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생은 물론 고개 숙여서 인사는 했지만 거의 그냥 의례적이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내가 놀랐던 내용은 동희는 언제나 혼자서 다녔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그렇듯이 혼자였습니다. 원래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최소한 2명, 3명, 4명 정도가 대개는 그룹으로 뭉쳐서 같이 다니고 서로 팔짱을 끼고 다니며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동희는 정말로 단 한 번도 다른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이 학교 안에서 그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학생은 언제나 손에 책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몇 번 본 후에는 아이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나의 고등학교 시절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 아이는 캠퍼스의 운동장 옆 벤치에 홀로 앉아서 독서에 몰두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3학년에 분반을 하고 첫 시간에 인사를 위해 교실로 들어갔을 때 영동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넌지시 알려주기는 그 학생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30등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당시에 거의 570에서 580명 정도 되던 시절에 문과와 이과로 거의 절반씩 나뉘어진 상태에서 그 학생은 문과를 선택했고 문과 학생들 절반 중에서 30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은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2년 전보다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을 맞이해서 나는 그 아이의 담임이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입시의 지옥으로 발을 들여놓는 처음 시간에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만나게 되었으니 모두가 힘을 합쳐서 행복하고 좋은 학급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목표인 대학에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담임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라는 말로 시간을 맺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 이미 복도에는 다른 반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들과의 첫 시간을 벌써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기 위해서 복도에서 서성이고 떠들며 우리 학급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좀 시끄러움을 느꼈었던 순간 갑자기 영동이가 벌떡 일어서서 복도의 유리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신경질적으로 유리창 문을 3개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완전히 얼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심 여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내 자신도 역시 변함없는 그 아이의 모습에 마음속으로 약간의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순간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순간 지나간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전하던 이야기에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인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좋은 학급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후 아이들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리고서 교무실로 돌아와 내 자리에서 영동이에 관한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세세하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이야기들만 많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영동이의 학교 생활이 내가 관찰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동이의 성적 하나는 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이 좀 강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언제나 100점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의 마음속에서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동이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아이들로 인해서 학급의 분위기가 가끔 내가 첫 시간에 겪었던 것처럼 완전히 얼음이 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3학년을 꽤 오래 했었던 베테랑 여선생님, 특히나 국민윤리를 가르치던 우리 이영 선생님은 어느 날 수업 시간을 끝마치고 우리 반을 교실에서 나오시더니 엄청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학생에 대하여 역정을 내면서 어쩌면 그런 놈이 다 있는가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자신의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영동이가 분위기를 일소하면서 수업합시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또 썰렁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등 수없이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저는 듣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영동이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영동이를 어느 정도 따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영동이와 몇 번의 상담을 통해서였습니다. 영동이는 사실 3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 안 계신 상태였고 우리 학교 가까운 곳에 다니고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으며 지금은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좀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주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으며 영동이가 다른 여학생들과는 달리 그런 약간의 거친 모습, 남자 같은 그런 모습, 베토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엄마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한국에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나이, 여자로서 갖추고 있는 또는 갖추어야 할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동희와 상담을 하고 또 이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동이를 정말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이 아이는 언제나 책 속에 파묻혀 있었고 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은 그 아이의 마음의 도피처였고 안식의 장소였으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학급에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있었어도 친구들과는 별 대화가 없이 수업에만 집중을 하였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자기 책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회피였던 거죠. 자신의 내면 속의 현실과 너무 다른 세계에서 회피, 그것이 바로 영동이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동이가 마치 내 어린 시절에 어떤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굉장히 측은하고 가끔은 가슴도 아팠습니다. 물론 절대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참으로 복이 많게도 우리 학급에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친구들의 모임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또 그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리, 또 저런 무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말입니다. 도당을 짓기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3-3-5, 6명 또는 7명씩 모여서 친구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어느 정도 했고 또 그 아이들이 각자가 그 안에서 조화롭게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는 거의 모든 학생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알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이 많게도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조화롭고 즐겁게 행복하게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급 안에서의 표정들을 보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마침 수업을 하던 중에 동희가 몸이 불편해서 양호실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 우리 학급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동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영동이의 어머니가 3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며 그 이후 아빠와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친구를 좀 아껴주고 여자로서의 모습보다는 약간 거친 모습이 있어도 그것이 동이의 장점이고 강점이다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영동이처럼 공부를 해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영동이처럼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영동이처럼 그렇게 책 속에 파묻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동이를 이해하고 함께 도와주기를 바란다 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 주변에 있는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아주 센스 있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은 사실 학급 일에 도움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러서 서류 정리를 위해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아이와 영동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자로서 갖춰야 될 것을 영동이에게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옆에서 넌지시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워서 학교 안이 찜통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 당시에는 학교의 교실에 에어컨도 변변하지 않아서 에어컨도 잘 틀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에어컨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큰 선풍기 한 대로 버티고 있었던 시절로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애가 교무실로 쫓아오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뭔가를 내미는데 보니까 이렇게 분질러서 먹는 막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영동이가 이것을 줬어요. 우리 주위에 앉는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야! 라고 하면서 먹으라는 제스처와 함께, 그 한마디의 제스처가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그 아이와 다른 친구들은 함께 느꼈고 자신도 감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말 한마디 안 하던 친구가 마음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친구들 몇 명에게 야! 라고 하면서 내미는 모습은 내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도 그것이 너무 기뻐서 또 감동을 해서 교무실로 달려와서는 담임 선생님인 나에게 자랑을 했던 것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간을 흘러갔고, 영동이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여전히 말은 별로 없었지만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니까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고, 2학기쯤 중간쯤 되니 거의 문과에서 5등 안에 드는 성적을 내었던 것입니다. 언제인가 한번 또 다른 해프닝은 체육대회 행사 때 발생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 3학년 학생들은 운동장에 함께 모두 모여서 1, 2학년 학생들과 더불어 전체가 모여서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데, 연습을 위해서 모두 운동장에 집합하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이는 원래 평상시 몸이 좀 느리기도 한데 방송에서 계속해서 모든 학생들은 빨리 운동장에 집합하라는 소리가 들렸고, 혹시나 해서 나는 모든 내 학급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갔는지 확인을 위해 교실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 맞은편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이 걸어오고 있었고, 영동이가 맨 끝으로 교실에서 급하게 옷을 추스리면서 나오고 있었으며, 이쪽 편에서 내가 우리 교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난 교감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아직도 뭐하냐? 빨리 안 나가고 뭐하고 있어? 라고 소리를 치자 순간 영동이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영끼! 라는 쌍욕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교감 선생님이 순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와 교감 선생님이 눈을 마주쳤고, 나는 그 순간 교감 선생님을 향해서 나의 손가락을 가져다 입에 대며 교감 선생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교감 선생님도 나의 제스처를 알아듣고 입을 다물고, 그 순간 사건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마쯤 지나 나는 교감 선생님에게 영동이의 심리 상태와 가정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고, 그 순간 교감 선생님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그렇게 학기 말을 향하여 대학 입시의 시간으로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학년 말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동이는 문과 전체에서 명실상부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욕심이 나기 시작한 나는 영동이가 원래 원하던 학교가 영대학교 문예창작학과였는데 그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전통이 있는 문예창작학과가 있는 그 대학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하여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제자의 더 커다란 발전을 위한 욕심이 동했고, 그래서 나는 담임으로서 너는 나중에 굉장히 훌륭하게 될 것이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한번 써보자 라고 넌지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희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친김에 한번 제대로 인재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수시 입학원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동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보아도 또 여러 번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어도 절대 굽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끝났고 이제 그렇게 대학 입시를 위한 본격적인 원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상담을 해가면서 학생들의 원서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동이를 설득하였지만 영동이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6번 쓸 수 있는 수시 원서를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곳만 쓰기 위해서 딱 2군데밖에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문예창작학과가 있는 딱 2군데의 대학교를 썼습니다. 담임으로서는 수시에 단 2군데의 원서만을 쓰는 것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나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6번의 기회가 있는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까지 합치면 8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쓰면 더 좋겠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 1년 동안 했는데 동희는 결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서울대를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보통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동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도 몇 번 더 설득을 했지만 본인의 뜻이 너무나 완강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끝을 맺고 원하는 대로 원서를 써주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동이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영동이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부친께서 걱정할까 염려되어서 중간중간 몇 번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영동이의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담임인 나와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없는 영동이에게 그런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해의 대학교 수시 입시의 결과가 나왔는데 동희는 그 대학의 문예창작과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학교도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알만하겠는데 그 이유가 막상 면접을 보게 되었을 경우 영동이는 면접을 잘 못 볼 것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희의 성실함과 성숙함, 진실한 내면 세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를 알겠지만 이 아이를 모르는 면접 시간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들이라도 그런 아이의 훌륭한 면면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고 면접의 준비가 필요한데 영동이의 분위기는 내가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의 그런 느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2가지 전형을 골라서 썼는데 면접이 없는 전형은 없었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서 보냈어도 그리고 추천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세하게 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학교도 역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영동이가 명실상부하게 전교에서 최고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성적에서도 60만 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65등 정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잘 보았다는 희열과 내가 좋은 아이를 찾아내어서 만들어냈다는 감동, 그런 것들이 겹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동이는 대학을 떨어졌고
그래서 나는 다시 영동이를 상담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는 내심의 흑심을 품은 채로 서울대학교를 쓰자. 너는 틀림없이 될 거다. 면접도 없으니 그냥 내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득을 했는데 영동이는 또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써보자. 안 쓰겠다. 몇 번의 줄다리기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본인이 원하는 수시에서 낙방했던 그 두 곳의 대학들만 지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모두 상담이 끝나서 이제 대학을 쓰기를 원하는 대로 다 써주었고, 그리고 12월 말쯤 방학을 한 그날 늦은 저녁에 내가 어딘가 출장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황을 했습니다. 어디?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정시는 이제서야 원서를 접수하지 않나? 라고 했더니 본인이 원하던 바로 그 대학교에서 후보로 뒤로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순간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입장으로 보면 납치당한 것이죠. 수시납치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시에 서울대를 내도 우수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은 아이가 수시에 어쩔 수 없이 그 서열에서는 뒤로 밀리는 그런 대학,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바로 그 대학의 그 학과에 꼴찌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수시납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진정으로 행복해했고 기뻐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그 점수면 일반 대학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며 4년 동안 장학금을 주어가면서 모셔가야 될 아이였겠지만 어쨌든 아이는 그것으로 만족했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졸업식 날은 다가왔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교실에서 하고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와 사진을 찍으며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작별을 하고 있는데 영동이의 부친께서 다가오시더니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와 감사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작별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나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3학년 학생들을 맞이하였고 이제는 부장으로 별도의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전체 학년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 반이었던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3학년 부장이면서도 개인 연구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다 라고 나중에 대학 측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생들 안에 영동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는 검은 봉지에 뭔가를 들고서 오더니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음료수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 앞에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카스 3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고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 없고 묵묵하던 영동이가 대학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의 봄 축제에서 우리 고등학교 시절 입었던 교복을 입고서 축제에 참가했다는 자랑과 자신이 창작한 소설들이라고, 단편 소설들이라고 하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읽어주었는데 그런 행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동이는 정말로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행복했던 여고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번 봄 축제의 여고 시절의 교복을 입고 학과에서 운영하던 주막에서 호객 행위를 했던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나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썼다는 단편 소설들을 나에게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도 이 녀석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거기에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리고 비록 늦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 나는 선생님으로서 뿌듯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지금까지도 그 당시 생각만 하면 살며시 밀려옵니다. 지금은 훌륭한 작가가 되어 있을 우리 영동이를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 시절이 몹시 그립습니다.